네, 지금부터는 전문가 포럼이 진행됩니다. 광역 관광 개발의 비전과 목표뿐만 아니라 관광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지역 관광 조직의 역할까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럼 순서는 전미숙 한국관광개발연구원 실장님께서 남북권 광역관광, 광역협력의 장이 되다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의 전미숙 실장이라고 합니다. 너무 큰 자리라서 부담 갖고 왔는데 너무 마음이 편해졌어요, 지금. 저희 정말 오늘 같이 협력할 때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만 와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편하고요. 저도 가볍게 정말 앞으로 우리가 이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이 광역 협력에 정말 장이 되고 정말 좋은 성과가 내기 위해서는 같이 고민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맨 처음에 이 이제 자리에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저희가 광역관광 개발 사업을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동안에 함께 하셨던 공무원분들이 많이 바뀌셨다. 그래서 광역관광 개발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하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이 그간에 어떻게 추진되었고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먼저 설명드리고 어쨌든 이게 앞자리에서 여러 이제 5개 광역 지자체가 같이 협력하겠다라고 어떤 그런 이제 그 세레머니를 하셨는데 실제 이런 광역 연계 협력 사업이 갖고 있는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극복이 됐을 때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이 미래가 어떨지에 대해서 좀 나누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은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했던 광역관광개발 사업과는 다른 형태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에 기본구상을 먼저 수립을 했고요. 기본구상이 수립된 이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관광 개발 사업이 확정되는 데까지 약 30개월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근데 워낙에 공간적인 범위가 넓었기 때문에 30개월도 굉장히 빠듯하게 진행을 했었고요. 보시면 기본구상 수립 같은 경우가 2020년 5월부터 시작해서 2021년 8월까지 추진되었고 사실 이때는 이 남북권 광역관광 그 사업이 이렇게 동시에 5개 광역자치체가 모두 포함되는 형태로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목표가 뭐였냐면 이 남북권이라는 큰 이름 안에 어떤 공간 체계를 가지고 광역권을 나눌 것인가 그리고 그 광역권 중에서 어떤 데가 타당성이 있는가 사실 이거를 분석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남서권, 남중권, 남동권이라는 공간 체계를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통해서 구축을 했고 사실은 처음부터 이 남서권이나 남중권, 남동권 중에서 조금 더 먼저 추진했으면 좋겠는 권역을 설정하는 게 목표였는데 과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우선순위 단계를 설정하지 못하고 동시에 가는 것으로 설정이 됐었고요. 그 당시에 약 6,858억 원 정도의 계획을 추진되었다가 이게 개발 계획으로 오면서 이제 기본 구상에서 수립되었던 여러 가지 안들을 구체화하고 사업비 같은 것들을 확정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 오타가 있는데 3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예산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 과제로 채택이 되면서 규모가 굉장히 커졌고 그래서 이 기본 구상을 수립하고 개발 계획으로 가는 단계에 그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저희 도화가 같이 추진하면서 우스갯소리로 기본 구상에서 25평짜리 설계 도면을 만들어 놨는데 25평짜리를 공사 들어가기 전부터 50평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그 계획으로 바뀌었던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 구상부터 저희가 이 3대 광역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크게 했던 것들은 지역 수요에 기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뒤에 지금 실무 담당자들이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 반영되어 있는 모든 사업은 지역의 수요 조사를 거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먼저 사업을 받았고 그 사업들 중에서 광역관광 개발 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나 조금 당위성이 있는 사업들을 저희 연구진들이 보완하고 좀 조정해서 사업이 반영되었다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기존의 이 광역관광 개발 사업이 정말 기재부나 여러 그 기관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 집행률이 낮은 문제들, 그다음에 분명히 광역관광권이라는 연계협력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자체 단일 사업처럼 추진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구상 수립할 때부터 저희가 사업의 실행력을 최우선 고려해서
지역 안에서 이런 통합협의체 같은 것들을 먼저 만드셔라. 그래야지 예산이 내려갈 거다라고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사업들도 사업의 실행력을 고려해서 기존의 광역관광 사업이 그냥 임의적으로 1단계, 2단계 나눴던 거에 비해서 남북권 같은 경우에는 개발계획 단계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그래서 정말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은 1단계, 그리고 조금 보완이 필요한 사업들은 2단계, 3단계 사업은 살짝 미지수 남겨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었고, 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저희가 그 기본 구상을 수립할 때부터 지능 사업에 대한 비중들을 굉장히 높이 생각했었다라는 부분들이 좀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뒷부분에도 계속 말씀드릴 것 같지만 이 남북권 사업들이 어쨌든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개발 계획들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 네 가지를 가장 크게 고려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아까 앞에서 이제 출범식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북권이 K관광 휴양벨트라는 큰 관광 비전 하에 남서권, 남중권, 남동권만의 개발 목표와 비전들을 설정을 했었고요.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남북권이 어쨌든 연계 협력 사업이라는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관광 시그니처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각 권역별 스토리텔링이 강화된 지능 사업들, 그리고 권역이나 사업 간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이 콘텐츠가 육성될 수 있는 지능 사업들을 많이 반영을 하고, 또 실제로 저희가 기본 구상을 수립할 때 굉장히 많은 로컬 기업들, 관광 벤처 기업들, 그리고 RTO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업의 참여 주체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구조를 말씀드리면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에는 관광 자원 개발 사업과 관광 지능 사업으로 분류가 되고요. 다시 관광 자원 개발 사업은 남북권 5대 관광 매력 특화 사업이라고 해서 조금 더 규모가 큰 거점형 사업들이 들어가 있고, 권역별 전력별 내역 사업이라고 해서 지자체 수요 조사에 기반해서 발굴된 관광 자원 개발 사업이 두 개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 관광 지능 사업은 남북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 지능 사업, 그다음 남서권, 남중권, 남동권 권역별의 특화 지능 사업, 그리고 이 권역 전략별 내역 사업에 맞춰 들어가는 맞춤 지능 사업, 이렇게 유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저희가 오늘 이 광역관광 협력 사업의 핵심이 되는 것들은 아마 이 5대 관광 매력 특화 사업과 연계되는 공동지능 사업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5개 광역시도가 함께 추진해야 되는 핵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특화지능 사업이 어쨌든 남서권, 남중권, 남동권 이렇게 권역별로 좀 세분화된 관광 상품이나 관광 코스, 관광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권역별 연계 협력의 대상 사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권 5대 관광 매력 특화 사업은 이제 저희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는 관광의 여러 가지 트렌드를 반영해서 관광만, 관광 경관 명소, 관광 스테이, 수변 관광 공간, 관광 정원 이렇게 5가지의 핵심 테마 사업들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지자체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관광만은 남해안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만을 중심으로 해서 내륙과 섬 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고, 거기에 미래형 모빌리티가 연계되는 사업으로 패키지화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 경관 명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계속 지금 부산, 울산, 경남, 전남, 광주가 행정구역상으로 나눠져 있지만 관광객들은 실제로 이 권역을 그러니까 지역을 따지지 않고 도로나 여러 가지 선형 자원을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트렌드한, 그러니까 관광객들의 여정을 판단할 수 있는 경관 명소, 그러니까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와 교통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 경관들을 명소화하고 또 주요 관광 지점들을 연결하기 위한 관광 경관 명소 사업들이 되어 있고, 관광 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살기라던가 여러 가지 체류형 관광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유휴 공간의 재활성화 사업들, 또 사실 조금 가장 우려가 되는 사업들이 이 수변 관광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 너무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이 수상 공간을 활용하는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좀 새로운 관광 공간을 만들어내는 측면에서 수변 관광 공간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수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연이라던가 레저라던가 그런 것들 복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저희가 이제 5대 관광 매력 특화 사업에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광정원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 외에 지역의 여러 가지 훼손지, 또 환경이 좀 재생이 필요한 공간들을 관광이 접목된 정원
병원으로 특화해서 그것들을 브랜드화하는 사업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5대 관광 매력 사업이라는 큰 4개 안에 남서권, 남중권, 남동권이 그 지역의 자원의 특성에 맞게끔 각각의 사업들이 반영이 되어 있고, 그거와 연계해서 남북권 이음, 채움, 키움이라는 공동 진흥 사업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어떻게 같이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아마 연계협력 사업의 핵심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이 뒷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5대 관광 매력 사업이 1조 7,700억 정도니까 사업이 꽤 큰 편입니다. 그래서 각각이 지금 각 지자체마다 각 내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라든가 인허가 같은 것들을 받고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 1단계 사업으로 설정했던 사업들 중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광역과 기초가 협력해서 이 사업들을 좀 극복하면서 좀 빨리 추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사항이고, 이 공동진흥 사업도 조금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좀 성과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권역별 전략별 관광 자원 개발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남서권의 개발 목표에 따라서 각각의 전략별 사업들, 남중권도 한국형 웰리스 관광지대라는 측면에서 웰리스 관광, 또 산촌 산림 관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특화할 수 있는 사업들, 남동권은 해양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매력적인 섬과 해양 관광을 만들 수 있는 관광 사업들이 각각의 지역의 수요 사업을 받아서 그 사업들 중에 이 전략으로 묶을 수 있는 사업들을 묶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남서권 같은 경우에는 이 남도다움이라는 것들을 리브랜딩할 수 있는 관광진흥 사업, 특화진흥 사업, 남중권은 이 남중권의 신활력을 증진할 수 있는 관광진흥 사업, 남동권도 이런 메가 관광권을 만들기 위한 관광진흥 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조 2,3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출범식에서도 이 도면을 가지고 멋있게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큰 공간적인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앞으로 10년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 또 그 10년 후에 이 광역관광 개발 사업이 지역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것 같은 이 남북권 광역관광 사업은 보시는 것처럼 역대급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문체부에서 총 12번의 광역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맨 첫 번째 광역관광 개발 사업이 남해안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5조에 달했지만 대부분 민간 투자 유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해 뭐 하모니 리조트, 지금 현재 리조트로 하고 있는 그런 대규모 리조트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민자 중심의 사업이었다고 보고, 그래서 총 사업비 규모적인 측면에서도 3조에 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요. 특히 공공사업비 규모로 봤을 때 정말 역대급 규모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사업이 종료된 3대 문화권 같은 사업 같은 경우는 3조에 달했지만 이제 그 공공사업비가 2조 6천억. 왜냐하면 이거는 5+2 광역경제권의 선도 사업이었기 때문에 국비 보조율이 70%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국비 비중은 저희들보다 조금 높은 특징은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3대 문화권 사업에 버금가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세세하게 들어가면 각 포함되는 지자체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지자체 단위로 나눠지는 사업 규모는 작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남북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광범위한 범위에 이렇게 막대한 사업이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정말 지금까지 없었던 역대급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또 이 사업은 저희가 기본 구상을 수립할 때부터 광역관광 개발 사업의 1.5 버전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광역관광 개발 사업과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구상 먼저 수립했다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광역관광 개발 사업이 계속 지속되었던 문제들, 그래서 미흡한 연계협력 사업의 추진 체계 같은 것들, 저조한 사업 집행률, 지속 가능하지 않은 관리 운영 실적 같은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면서 2020년에 기획재정부 권고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광역관광 개발 개선 방안 연구라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 연구의 여러 가지 결과들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전체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가장 크게 반영하지 못한 게 뭐냐면, 이 광역관광 개발 개선 방안 연구에서는 광역관광권을 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지자체를 묶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작게 추진하라는 거였어요. 너무 넓게 하지 말고. 근데 그래서 저희가 아까 기본구상에서 남서권, 남중권, 남동권을 나눴던 거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유에서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남북권이라고 훨씬 큰 광역관광권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개선 방안 연구에 나왔던 여러 가지 결과들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1.5 버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기본 구상을 수립할 때도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저희가 정말 수차례 그 광역 단위, 또 지자체 단위, ITO 단위 이렇게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지역에서 먼저 움직이셔야 된다. 그래서 지역 협의체가 만들어져야지 예산을 받을 수 있다. 여러 번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전체적인 이 개선 방안 연구의 것들을 반영하지 못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을 가져가면서 조금 1.5 버전이다라고 되어 있고,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문체부가 올해 새로운 광역권을 또 출범합니다. 그래서 남부권 외에 새로운 신광역권이라고 해서 이제 광역권의 완전히 새로운 버전의 사업들이 아마 지자체 단위로 이제 곧 공모가 나가고 막 사업들이 추진이 될 텐데, 그때는 아마 이 남부권 사업과는 또 다른 형태의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세 번째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개발 사업과 동시에 추진되는 관광 진흥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기존에 추진됐던 사업들, 특히 이제 지리산권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작은 지자체, 7개 지자체만 포함되어 있고 7개 지자체가 그 조합을 만들어서 추진했기 때문에 2년 차부터 사업이 추진되었었지만 나머지는 보시는 것처럼 총 10년 차 사업인데 진흥 사업은 7년, 8년 요때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개발 계획 단계에서 뭐 100억이 반영이 되어 있어도 실제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앞 뒷단에 뭐 3년, 4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집행된 관광 진흥 사업의 규모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남부권 같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이 2년 차보다도 빠른 동시에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3조 64억 중에서 2,700억 정도가 저희가 지금 진흥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게 올해 약 20억 원 정도가 먼저 추진된다고 봤을 때 굉장히 큰 특징을 갖고 있다.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문체부가 수립했던 광역관광 개발 사업 개선 방안 연구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보다는 그 하드웨어를 진흥할 수 있는 사업, 그다음에 그 지역 전체를 진흥할 수 있는 진흥 사업에 대한 좀 비중이나 그 중요성을 좀 더 높여달라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이 되었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이제 가장 광역관광 협력 사업의 가장 핵심이 이 공동진흥 사업이 될 거라고 보여드렸는데 이 남부권 광역관광들을 잇고 채우고 키우는 이 3개 사업들이 각각의 광역관광 루트 상품화라고 해서 총 5개의 사업, 남부권 5대 관광매력 사업과 연계한 테마형 상품 육성 사업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내역 사업들, 또 남부권을 키우기 위한 민간협업 지역관광 혁신 사업이라고 해서 총 3개의 사업이 되어 있고, 이 주황 색깔로 표시된 사업들이 올해부터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광역관광 루트 상품화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이제 5대 관광 매력 사업 보여드렸잖아요. 관광만, 관광 경관 명소. 근데 그런 사업들을 잇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도로라든지 연안 크루즈 같은 사업들을 가지고 관광객들이 조금 더 지역들을 여러 지역을 방문하게 한다든지 더 쉽게 그 남부권을 여행할 수 있는 그 루트를 만드는 사업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5대 관광 매력 사업들은 관광만, 관광 스테이 각각의 사업들이 하나의 관광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컨텐츠형 사업들이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통합협의체 같은 경우가 출범하게 되는 예산 자체가 여기서 나오는 사업이게 될 텐데 앞으로 10년간 남부권 사업들을 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는 그 협의체를 만들고 관리 체계를 만드는 사업들이 이제 올해부터 추진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공동진흥 사업에 이 맨 마지막 사업들, 광역관광루트 상품화 고도화 지원, 신트렌드 접목 5대 관광매력 사업 상품화,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지금까지 없던 사업의 유형입니다. 뭐냐면 관광의 트렌드가 정말 빨리빨리 변하는데 초기 계획에 따라서 모든 사업들을 10년간 추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광역이나 기초 단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시점, 특히 2단계부터 한 3, 4년 차부터 그 변화된 트렌드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금 열린 사업처럼 남겨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잘 활용하시면 조금 더 그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 관광의 트렌드들을 반영한 관광 진흥 사업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광역관광 루트 상품화는 전남이 주도해서 추진하게끔 하셨고, 이 통합협의체 같은 부분들을 경남이 주도하고 남부권 로컬투어랩은 각각 진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통해서 이 사업들이 실질적인 그 남부권을 잇는 사업으로 또 잘 통합된 협의체를 운영하고 구성하는 사업으로 되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연계협력 사업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는 사실 정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면서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 연계협력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전체 뭐 OECD의 26개 나라 중에서 수도권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정말 1급 수도권에만 인구가 집중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인프라도 수도권에 집중이 되고 있고, 외래 관광객도 전체 10명 중에서 8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방문하고 있는 행태. 그래서 이런 행태에서 이 지역이 더 연계협력해서 이 관광의 경쟁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연계협력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이번에 남북권이 거의 3조에 달하는 사업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간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연계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게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미 나왔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뭐 광역 경제권 사업이라든지 관광권 사업들, 우리 지금 남북권에도 남해안 관광벨트 지리산권 같은 광역관광개발 사업이 이미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 광역관광권 사업이라든지 또 뭐 생활권 사업들, 뭐 상생협력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연계협력 사업들을 경험하신 지자체는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광역끼리 또 광역하고 기초와 기초끼리 너무 많은 연계협력 사업을 이미 추진하신 경험이 있다는 건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기존에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해본 경험이 있는 공무원과 또 그런 계획이라든지 평가에 참여했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니까 이런 광역관광개발 사업이 필요해라고 응답하신 부분들이 10점 만점에 거의 8점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간 추진됐던 이 광역 연계협력 사업들이 정말 성과가 있었어라는 응답에는 굉장히 낮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0점 만점에 4.7점, 5.1점이니까 굉장히 낮은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살펴보니까 지자체분들은 지역 간 협의나 협력이 되게 번거로워. 그다음에 이 사업 추진, 결국 지역과 지역의 사업 추진할 때 갈등을 뭐 관리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성과가 못 났던 이유로 꼽고 계시고, 공무원분들은 전문가분들은 지역이 공동 예산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지역 간 협의나 협력이 번거로워. 그리고 사업 추진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기관이 부재해.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 지역 공동 예산의 집행이 어려운 건 결국은 지역 간 협의나 협력이 어렵고 이런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문제라는 건 거죠. 지자체에서 이미 여러 차례 연계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험했던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이미 알 수 있고, 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부족한 어려운 연계협력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개선 방안이 필요해라고 했을 때 공무원분들은 중앙정부가 조금 더 재정적인 인센티브 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시고, 현행 협력 조직의 재원 조달 안정성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줘 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지자체 간의 공동사무들을 좀 발굴해서 이 사업들이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는 것들을 좀 필요해. 지자체 간의 신뢰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해라고 해서 한 1위부터 3위까지 이런 개선 방안들을 말씀해 주셨고, 전문가분들은 무엇보다 지자체장이 관광 협력에 대한 인식이 좀 빨리 전환이 돼야 돼. 그리고 지자체 간의 신뢰 형성이라던가 현행 협력 조직의 재원 조달 안정성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남북권도 똑같은 이슈라는 건 거죠. 우리가 왜 안 되는지도 알고 있고 뭐가 힘든지도 알고 있다는 거. 그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짜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가 라는 것들도 여기서 가장 크게 문제되고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논의를 거쳐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 남북권이라든 광역관광 사업들을 통해서 각 지자체가 추구하는 성과들을 어떻게 도출하고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자세하고 심도 깊게 논의되고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걸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자체에서 알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그러면 남북권 이런 문제점들을 하기 위해서 진짜 지금 필요한 건 뭔가라고 했을 때 제가 말을 만들었습니다. 진짜 협력. 오늘 아까 이렇게 5개 지자체 또 문체부 차관님이 오셔서 막 이렇게 퍼포먼스도 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다 각오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형식적인 아니면 어떤 행사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진짜 협력이 필요하다. 근데 그 진짜 협력이라는 건 뭐냐면 되게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장이 확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런 자리 말고 실제 실무진들, 그래서 도 단위에서 아니면 RTO 단위에서 기초 단위에서 훨씬 실무자들이 훨씬 더 많이 만나고
불구하고 각각의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라던가 그런 갈등이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 자주 만나서 소통하는 장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아까 공동지능 사업에 남북권 통합협의체 그 예산 안에 더 자주 만나십시오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자리가 훨씬 많이 있어야 되고 거기를 통해서 조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짜임새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통합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이 통합협의체가 말뿐인 통합협의체가 되지 않으려면 이 통합협의체 아래에 실제 그 공동 업무들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조직, 그게 사무국 형태가 됐던 본부 형태가 됐던 TF가 됐던 그 조직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저희가 기본구상 때부터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5개 광역지자체가 잘 협조가 안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런 본부든 TF든 사무국을 만들었을 때 현실적인 문제들, 공무원들을 어떻게 차출해서 어디에서 하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10년간 어쨌든 이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갈 전담 조직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좀 프로젝트를 많이 한 충북의 한 지자체가 있는데요. 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관광과의 직원들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래전에 제가 팀장으로 만났던 공무원분이 팀장에서 과장으로 승진하실 때 잠깐 1년 동안 면사무소 나갔다 오신 거 빼고는 과장으로 오셨고 과장에서 승진하셔서 국장이 되시는데 국장이 되시고 나서 그 과의 그 경제국장님이 되셨는데 관광의 정말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과의 그 국계 이름이 관광경제국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모든 지자체가 보통 경제국이라고 하면 경제와 관련된 과가 막 우선시가 되고 맨 밑에 관광과가 있는데 그 지자체는 관광이 맨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분이 관광과의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정말 큰 마스터 플랜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떤 공모 사업들을 따와서 이 사업과 연계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어떤 성과가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다 그리시고 계시다는 건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공무원 조직도 로테이션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 전담 조직 ITO까지 뭔가 임시 조직으로만 활용이 된다면 앞으로 10년간 추진돼야 되는 사업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럼 결국은 지금부터 우리가 통합협의체 안에 이제 광역이 들어가 있고 ITO 단위에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기로 했다면 이 ITO 단위에서 정말 튼튼한 사업 전담 조직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담 조직에 정말 10년간 정말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도가 정말 이 전담 조직에 그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지원 체계가 저는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문제에서 그 실행 조직의 예산의 어떤 그 지속성 같은 부분이 확보가 안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직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얼마나 탄탄하고 짜임새 있는 전담 조직을 만들어줄 수 있냐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연계협력 사업의 핵심 성공 요인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협력 주체 다각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광역자치단체하고 이제 ITO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남북권 사업 같은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협력 주체가 필요합니다. 지역의 대학도 있을 거고요, 또 관광 벤처도 있을 거고, 로컬 관광 기업들, 뭐 로컬 크리에이터들, 굉장히 다양한 그 이제 거버넌스 조직이라고 하는 협력 주체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아마 남북권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보고서 안에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게 지역 단위의 전담 그 협력 조직들 말고 굉장히 좋은 국가 단위의 좋은 조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들을 계속적으로 협력 주체로 끌어들여서 조금 더 매력적인 컨텐츠를 만들고 또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협력 주체 다각화 부분이 아마 광역과 또 문체부와 그 ITO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과제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 광역관광개발 사업에 여러 가지 주체들이 있는데 그게 문체부와 뭐 광역자치단체 또 ITO 뭐 나중에는 아직 전담 조직이 됐을 때 그 전담 조직까지 이 역할과 그 조직들이 정말 본인들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게 필요하다. 굉장히 성실하게 특히 여기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계실지 모르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역할도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관광개발 사업이 그간에 집행률이 너무 낮아라고 지적을 됐던 것들이 많은 것들이 기초 단위에서 옛날에 사업 그 개발 계획에 투입할 때에는
그때 당시에 군수님, 시장님이 원하는 사업이어서 막 들어갔는데 시장 군수님이 바뀌면서 뭔가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면서 그 사업 자체가 유야무야되고 뭐 잘 안 되고 뭐 이러면서 막 집행률이 막 떨어지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쨌든 그런 모든 주체들이 해야 하는 역할, 그다음에 해야 하는 책임들을 잘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이 제가 좀 본 그런 진짜 협력이 진짜 필요하다라고 봤고요. 사실 그렇게 됐을 때 가장 큰 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가 될 거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어쨌든 전체적인 큰 틀을 그렸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총괄 관리하고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아마 아시겠지만 문체부에서 2025년부터 가칭 관광개발관리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문화관광연구원 안에 있는 그 관광개발평가센터를 조직을 좀 키워서 이렇게 남북관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광역관광 개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컨설팅하고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을 예산을 만든다고 하시기 때문에, 아까 여러 그 지자체와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컨트롤 타워가 없어라는 부분들은 문체부가 어느 정도 해결하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 그래서 문체부는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 광역자치단체는 어쨌든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총괄 실행 주체면서 각각의 지자체들을 관리하는 주체고, 또 무조건 그리고 그 공동지능 사업을 총괄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오늘 여기 광역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ITO에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ITO가 각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조직도 좀 탄탄히, 인력 그 예산도 좀 탄탄히, 그리고 정말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권한을 많이 이 ITO들에 넘겨줘서 ITO들이 이 광역관광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훨씬 많은 관광과 관련된 사업들을 할 때 이게 정말 좋은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들이 이 광역자치단체의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기초자치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사업들을 잘 추진하시는 것들, 그리고 이 광역관광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막 임의로 추진하시는 게 아니라 어쨌든 광역권의 사업이라는 큰 특성을 가지고 연계가 필요할 때 잘 협조해 주시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관광 전담 조직이 지금 현재는 이제 ITO 단위로 내려가서 이제 ITO가 사업을 할 텐데, 이 ITO가 우리 지자체만 생각하는 ITO는 아니라는 건 거죠. 광역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사업을 할 때 뭐 오늘 경남관광재단이 사업을 하셨지만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전남관광재단도 굉장히 협조를 해주셔야 되고, 이 사업들이 맨날 정말 주기적으로 만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뭘 도와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그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국토부에서 그 예전에 행복생활권 사업들을 하시면서 연계 협력을 하려면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서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계 협력이 잘 되려면 그 연계 협력을 해야 되는 지자체들이 어떤 선행 조건을 갖고 있는지, 그 연계 협력이 필요한 지역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걸 실행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남북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한 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10년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동지능 사업의 예산도 굉장히 크고 특화지능 사업의 예산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이거를 한다고 끝나는, 그러니까 개발 계획이 있으니까 그 개발 계획대로 할 거야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매 순간순간 아니면 시시각각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 또 지역의 여건들을 따라서 다시 한번 선행 조건들을 매번 검토하고 뭐 문제를 다시 한번 파악해보고 방향을 조정하면서 이 과정을 계속 성실하게 이행을 할 때 연계협력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우리 여기에 모이신 이제 5개 광역자치단체, 그다음에 ITO들이 진짜 협력이라는 것들을 할 때, 그럼 남북권이 꿈꿀 수 있는 미래는 뭔가, 저희가 사실은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저희 그다음에 도화에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꿈꿨던 미래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남북권이 하루 더 머무는, 어쨌든 부산이든 순천이든 여수로 관광객들이 들어온다는
하는 거죠. 워낙에 큰 거점 지역이다 보니까 그럼 부산으로 온 관광객들, 여수로 들어온 관광객들, 뭐 순천으로 들어온 관광객들이 거기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주변 지역에 굉장히 매력적인 관광 상품이 있네, 코스가 있네, 관광 자원이 있네 해서 하루 더 머무는 그런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스위스의 그랜드 투어라는 이제 그 루트 사업이 되는데 그런 사업처럼 정말 그 공간을 지역적인 제한을 뛰어넘어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더 쉽게 더 쉽고 더 편안하고 그다음에 정말 소도시 곳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관광 루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관광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비수기잖아요. 그래서 이 비수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10월에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 어떻게 남아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실 요즘에 축제가 너무 많은 시즌이라서 뭐 축제 같은 것들이 이제 성수기와 비수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되는데 저희가 남북권 사업의 공동진흥 사업에 보시면 사실은 성수기 말고도 이 지역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릴레이로 그다음에 비수기를 타개할 수 있는 이벤트라든지 축제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 사계절 즐거운 관광 경험을 제공하는 남북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이제 특정 지자체나 특정 어떤 관광지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특정 기업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권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지자체들 그다음에 관광의 주체들이 다 같이 좀 경쟁력을 가져가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각각의 5개의 광역자치단체 RTO가 이런 목표점을 같이 가지고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강연으로 관광 트렌드로 본 로컬의 미래에 대해 들어볼 순서입니다. 정란수 프로젝트 수 대표님께서 관광 트렌드 변화와 지역 관광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서 이 행사가 한 20분 정도 좀 오버가 돼가지고 이게 시간이 계속 이렇게 늦어지면 어떡하지? 오늘 사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뒤에 만찬이잖아요. 만찬 시간이 이렇게 너무 늦어지면 안 되는데 앞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좀 일찍 끝내주셔가지고 저도 웬만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내용들을 좀 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뭐 내용을 이렇게 저희가 압축해서 뭐 시간의 어떤 시간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넘어간다기보다는 오늘 이렇게 오신 우리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이런 남북권 사업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진흥 사업을 하실 때 지금의 트렌드가 어떤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사례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로컬 트렌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릴 정란수라고 하고요. 저도 관광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저는 남북권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테마여행 10선 물론 이제 울산이 포함되어 있긴 하니까요. 울산이랑 경주, 포항 지역에 PM을 맡은 적이 있고 또 지금도 남북권과 관련돼서는 지자체별로 기초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사전 컨설팅이라든지 지금 사전 진단, 중앙 투자 심사 관련된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좀 친숙한 느낌들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이제 느꼈었던 부분이라든지 또 제가 이렇게 다녀와서 좀 느꼈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관광 쪽에서는 아마 올 초에 발표를 했을 것 같아요. 작년 말이겠네요. 2023년 관광 트렌드를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루트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매년 이거 발표하죠. 뭐 모먼트부터 해서 스타트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내년부터 발표 안 한다고 하던데요. 하도 너무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서 이제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나 봐요. 근데 어찌됐건 뭐 이것들을 루트라고 이렇게 그때 발표했었던 것도 뭐 하나하나의 사실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중에서 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 원포인트 트래블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부터 우리는 관광과 비관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지점. 그래서 한국관광 데이터 랩에서도 언제부턴가 외진 관광이라고 하는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현지인 관광이라고 하는 측면들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맞닿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관광을 많이 만들어내고 변화를 시키는 지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관광 트렌드가 매번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좀 복잡해가지고 잘 모르겠고요. 이거를 좀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하면은 좀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 많이들 들어보셨던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죠. 관광이라고 하는 산업은 사실 서비스 산업이고 전통적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디지털로 많이 전환이 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은 내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에서 모든 정보와 결제와 예약을 하게 되는 지금 시대가 오고, 또 요새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게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가 아니라 AI 트랜스포메이션, 인공지능의 시대로 나아간다라는 이야기까지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디지털 시대로 많이 전환이 관광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아마 그러한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개별 여행객의 증대라든지 또 관광이 굉장히 익숙해졌다라는 측면 자체도 이런 디지털 전환에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런 디지털과 관련된 산업이 계속 발달하게 되는 것은 그런 수요가 많아지고 그게 돈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와 맞닿아 있는 게 여행의 일상화와 융복화 그리고 로컬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여행의 경계가 무너지고 관광이라는 경계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굉장히 일상처럼 여행을 다닌다라는 지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특색 있고 우리 지역만의 어떤 고유성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그런 트렌드들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떴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촌캉스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 지역에 우리 마을이라고 하는 데에 가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베케이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바캉스를 즐긴다라고 하는 지점들도 이런 로컬이라고 하는 트렌드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여러 가지 로컬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저도 이런 강의 때마다 설명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저도 듣기도 하는데요. 로컬이 뭘까요? 우리는 로컬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근데 로컬이라고 하는 거를 한국어로 해석하면은 굉장히 좀 의견이 달라요. 지역, 지방이란 뜻이 되기도 하고요. 시골, 전통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역이나 지방이란 뜻이라면은 서울에는 로컬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 칼럼에 나온 것처럼 서울에도 로컬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흔히 뜬다는 성수동, 힙지로, 뭐 홍대, 이태원 이런 데는 다 로컬이 있다라고 하죠. 다시 얘기해서 로컬이라고 하는 거는 서울 말고 다 지방, 시골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지역만의 삶의 모습, 삶의 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삶의 모습과 그걸 어떻게 관광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게 로컬이 되는 거지, 완전 정통스럽거나 뭐 예컨대 시골스럽거나 아니면 뭐 지역 지방색을 띈다든지 이런 것만이 로컬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로컬이라고 하는 것들, 또 이런 여러 가지 여행의 일상화에 많이 관심을 갖는 이유들 자체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행이 굉장히 일상화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Everything is tourism, the end of tourism. 모든 게 관광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관광은 이제 끝이 났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완전 두 개는 다른 얘기 같지만 사실 같은 얘기죠. 모든 게 관광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관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관광 리조트, 관광지 이런 데만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모습 자체가 다 관광이 되더라라는 거고요. 관광이 이제 끝이 났다라는 거는 관광을 단순히 관광 산업이나 관광지로만 접근하면 실패한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경계가 무너진 거를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여행을 어떻게 가시나요? 여행에 대한 취향이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갈 때 휴양을 즐기려고 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휴양을 즐기느니 좀 여러 가지를 보고 오겠다라는 강행군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루트를 짤 때는요, 나는 먹는 게 최고야, 먹방 여행할 거야, 흑백 요리사에 어디 나왔는지 그런 거를 찾아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먹는 거야, 맨날 먹는 건데 나는 관광 명소를 보러 갈 거야라는 사람도 있죠. 이런 먹는 것도요, 어떤 사람들은 그 흑백 요리사에 나온 미슐랭 레스토랑 이런 데만 갈 거야라고 하는 미슐랭파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데는 너무 비싸니까 또 맛도 없고 그냥 현지 길거리 음식 먹을 거야라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 방법은 나는 블로그에 나온 데는 다 가봐야지 하는 블로그 맹신파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아유 블로그 그거 다 광고잖아, 나는 발길대로 갈 거야 하는 사람도 있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여행을 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여행이 일상화됐기 때문이에요.
여행이 일상화됐기 때문에 굉장히 여행에 대한 패턴이 다양해지고 있죠. 처음에는 우리가 여행을 가는 형태가 다 비슷해요. 프랑스 파리 가시면 어디 가시겠어요? 처음에 다 에펠탑 가시겠죠. 에펠탑, 샹젤리제 거리, 루브르 박물관, 세느강 요람선 다 똑같아요. 두 번째 가면요, 이번에도 에펠탑 가시는 분 계시겠지만 어쩌면은 처음에 안 가셨던 데 가실 것 같아요. 몽마르트 언덕, 오르쉐 미술관 이런 데. 근데 세 번째 가면요, 이제는 에펠탑 안 가시겠죠? 이제는 아마 파리지행처럼 생활해 보시려고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앞으로의 관광이 여행에 대한 취향이 많아지면서 다양해지고 그 중에서 더 다양해지면 그게 로컬로 귀결이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우리가 파리지행처럼 생활해 보려고 하는 것. 지금의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해외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요, 여행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나게 여행 많이 다니잖아요. 그거는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어디 가면은 그 지역에 꼭 가봐야 될 때 꼭 가봐야 될 맛집만 갔다면은 이제는 많이 가봤으니까 그 지역에서 살아보는 또는 뭔가 로컬과 관련된 그런 체험들을 하기를 원하겠죠. 그게 바로 지금의 이런 우리가 남부권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엮이면서 또 우리 지역만의 로컬을 찾아 나가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로컬과 관련해서 몇 가지로 한번 나눠 볼게요. 조금 약간 오늘 지능 사업가 중심, 지능에 대한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많이 제공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몇 가지는 저희 대상지와 저희 지역과 관련된 것도 있고, 나머지는 해외에 대한 사례든지 우리 남부권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한번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재밌게 봤었던 사례들이어서요. 첫 번째는요, 인천에 있는 사례입니다. 예글이나 1926 인 제물포 구락부라고 하는 굉장히 긴 공연 사례입니다. 제물포 구락부는 계양장 거리에 있어요. 말 그대로 계양장 시대에 여러 가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하나의 지금은 커뮤니티 공간 및 소공연장으로 이 제물포 구락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글이나 1926이라는 소공연이 운영이 됐어요. 제가 근데 그걸 보고 너무 괜찮아서 이걸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으로 좀 더 육성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 사업입니다. 이 공연은 참 재밌게도요, 뭐 인천 토박이가 만든 재즈 음악극이에요. 좀 그 개항 시대의 낭만을 그린 음악 공연입니다. 근데 이 공연을 보려면요, 이 공연을 보기 전에 이 관람객들이 다 개항이 시대 때 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공연이 끝나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배우와 공연자가 다 이 거리로 나와서 사진을 찍고 같이 돌아다닙니다. 제가 이 모습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제물포구락부에서 딱 이 공연 하나만 하고 있는데 이 개항장 거리에 한 3-4개의 공연이 같은 시기 때 열리고 같은 시간대에 끝나고, 그래서 개항이 시대 때의 옷을 입은 우리 배우와 관람객이 같이 개항장 거리로 나오면 어떨까? 그 영화 중에 왜 미드나잇 인 파리라고 있잖아요. 자정이 되면은 파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같이 공연이 열리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개항이 시대 때 옷으로 쫙 입고 돌아다닌다면은 아마 그 지역의 거리가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공연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도 이렇게 관광객과 뭔가 다른 형태들로 맞이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재미있게 그 지역의 어떤 분위기를 연출시킬 수 있다라는 지점에서 좀 굉장히 저는 되게 좋게 본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할 때는 사실 저는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고 생각해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례를.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한테 좀 더 각색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까, 우리 지역에 더 맞출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봐 주시는 게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요 공연 같은 것들이 참 재밌게 봤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례 볼까요?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제주에 있는 해녀의 부엌이요. 많이 가보셨나요? 워낙 유명해졌죠. 제주에 있는 해녀들이 직접 물질을 해서 이렇게 밥상을 차리는데, 그 밥상을 우리가 먹기 전에 바로 해녀 할머니들이 나와서 하는 그 연극을 보는 바로 극장식 레스토랑이 되겠습니다. 이 극장식 레스토랑에 굉장히 저는 좋았던 점은 해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거를 여러 가지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다라는 지점,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그
로컬의 이야기지만 좀 역설적이게도 로컬답지 않았어요. 전 그게 좋았습니다. 이게 무슨 시나라 까먹는 소리냐? 저희가 로컬이라는 걸 접근할 때요, 이 로컬을 너무 우리 이야기로만 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야기로만 이해시키려고 하면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의 예로 해녀의 부엌 뭐 가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안 가보신 분도 계시겠어서 연극 이야기는 제가 안 드릴게요. 스포일러가 되니까. 연극이 끝나고 난 다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해녀의 부엌에서 연극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해녀 할머니를 모셔놓고 사회자가 딱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 싶으세요? 다시 해녀가 되고 싶으세요? 물어봐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할머니가 이러세요. 아니, 나는 다시 태어나면 초등학교에 가고 싶어 그래요. 예전부터 학교도 가지 못하시고 물에 뛰어드셨대요. 옛날엔 그랬겠죠. 여자가 무슨 공부야. 일해서 오빠 남동생 뒷바라지나 해. 그렇게 그동안 살아오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꿈이 앞으로는 해녀가 아니라 학교에 가는 거였대요. 자기는 해녀라는 말을 어디 가서도 못한대요. 누구는 해녀가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됐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자기는 부끄러워서 못한답니다. 왜냐하면은 해녀라는 말을 하는 순간 자기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끄러웠대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사람들이 다 울어요. 막 울고 마지막에 나갈 때 할머니 손잡고, 할머니가 왜 부끄러워요? 할머니 때문에 그동안 가족들이 그렇게 잘 살아왔는데 할머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지금이 가장 보람을 느끼신답니다. 이거는 단순히 해녀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옛날의 이야기들, 우리가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로컬이기도 하고 로컬을 뛰어넘는 힘이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로컬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트렌드를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의 이야기로 갖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 것만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컨대 이 해녀의 부엌이 원वर् 뜬 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이런 비슷한 거를 막 만들어내시는 제가 지자체들을 봤어요. 종가의 밥상, 막 이름도 어감도 비슷해요.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포인트를 잡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로컬이지만 로컬을 뛰어넘는 스토리 같은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바로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걸 만드신 대표님이 바로 이분이세요. 굉장히 젊으시죠? 김하운 대표라고 이제 33살? 네. 너무 젊어요. 근데 이분은 초중고등학교 제주도에서 학교를 나오셨고 대학과 대학원은 한국예술종합대학 연극을 전공했어요. 한예종에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로 자기가 그동안 배워왔고 들려왔던 이야기들. 할머니가 해녀세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잘 구현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그게 저는 세계인의 감동을 다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 한강 작가처럼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그런 공감대를 만드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해녀라고 하는 지금 해녀의 부엌을 말씀드렸지만 요새의 경험치는요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지능 사업이나 이런 거 만드실 때 공연은 공연, 음식은 음식 이게 아니라 좀 복합적으로 만들어 보시는 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근래에 가장 좀 관심 있게 봤고 재밌게 봤었던 프로그램이 경복궁 달빛 야행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경복궁이 다 문 닫고 우리만 들어갈 수 있는 시간에 가서 먼저 소주방에 가서 왕가의 도시락이라는 걸 먹고 청사초롱을 들고 그쪽을 산책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런 장독대라든지 또 우리 여러 가지 그 지역의 명소들을 가면은 거기에 이렇게 나인들도 나오고 임금도 나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연극으로 보여줘서 굉장히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고 가장 만족도가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거 아시죠? 경복궁 달빛야행 이거 그 굉장히 광클릭해야지 겨우 예매 가능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런 융복합적인 부분을 많이 전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되게 재밌었던 거는 이게 처음에 들어갔을 때 모습이거든요.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티켓을 나눠줄 때부터 사람들이 이미 되게 액터가 되어 있어요. 연극 배우처럼. 그래서 제가 티켓 주세요 했더니 이분이 이리로 가시지요. 뭐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미 굉장히 제가 거기에 다 녹아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서 그런 게 참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융복합적인 것들로 많이 이렇게 풀어내는 것들, 이런 부분도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로컬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드려봤고요. 두 번째로 가볼까요? 로컬 스테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도 우리 이번에 남부권에도 스테이라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사업들이 있길래 좀 한번 모아봤습니다. 최근에 이런 마을 스테이라는 개념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로컬 호텔, 로컬 스테이라고 하는 기업들을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라든지 청년무리 마을 같은 데서 많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재밌게 봤었던 게 이 그 충남 공주에 있는 봉황제라고 하는 마을 스테이인데요. 여기는 말 그대로 원래 굉장히 적게 시작했어요. 여기 대표님이 계신데 권호상 대표님이라고, 이분이 한옥을 하나 매입을 해요. 그래서 이 한옥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이렇게 만들어냈었습니다. 근데 가보시면은 되게 조그매요. 이 안에서는 같이 여러 가지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사실 음식을 이렇게 만들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고민하셨나 봐요. 사람들이 왔는데 아침 식사를 주시나요?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할머니가 백반집을 운영하세요. 할머니한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혹시 제가 아침에 여기 있는 손님들 데리고 가면은 백반을 좀 주실 수 있나요? 돈을 드릴게요. 그때 할머니가 좋지, 나야 돈 받고. 그래서 그 백반집이 이 스테이의 조식 식당이 됩니다. 단체가 조금씩 오게 되는데요. 단체들이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데 여기는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근데 마침 그 마을에, 재민천 이 마을에 책방이 하나 있는데, 그 책방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오순도순 책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 책방지기한테 좀 이렇게 사람들 데리고 갈 테니까 조금 시간 이렇게 좀 할애해서 거기 내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좋답니다. 자기는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좋고 어차피 이렇게 그 공간 놀고 있으니까 그렇게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방이 컨퍼런스 룸이 됐습니다. 지역에 놀고 있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해요. 야, 너 놀지만 말고 여기 빈집 하나 있으니까 빈집 그 임대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맥주집 하나 열어봐. 내가 저녁마다 여기 있는 손님들 다 데려갈게. 그래서 거기가 펍이 되고 언제나 저녁에는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그런 형태들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마을 하나가 하나의 스테이, 호텔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호텔이라고 하는 공간은 수직적인 공간이지만 여기는 수평적인 마을 자체가 하나의 호텔이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분은 언제나 사람들이 체크인을 하면은 사람들을 다 모시고 이렇게 지역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라고 하는 거를 본인이 손수 그려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도보 투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초창기 버전이고 지금은 이제 디지털로 되게 일러스트로 많이 이렇게 바뀌긴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체계들이 굉장히 사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이 전체적으로 활성화되고 연계 협력이 되는 체계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예전에는 이 게스트하우스를 하나만 운영을 하셨는데 지금은 퍼즐 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퍼즐처럼 그 지역을 이렇게 맞춘다라고 하는 연구소로 해서 퍼즐 랩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지고 지금 청년 우리 마을이라든지 행안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하면서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이끌고 있고, 지금은 이 호텔 게스트하우스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있는 작은 부티크 호텔도 사람들한테 위탁을 받아가지고 거기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대단하신 분 같아요. 경기관광공사에서 옛날에 다니셨던 분인데 나오셔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을 스테이의 개념인 거죠. 근데 마을 스테이가 꼭 이렇게 내가 소소하게 지역 주민들만 참여하는 마을 스테이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에는 기업이랑 같이 마을이 연결되거나 지역이랑 같이 활성화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모파이브라고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 있고요. 오츠카라고 하는 데 있어요. 오츠카 가보셨나요? 아마 거의 안 가보셨을 거예요. 관광객들이 가지 않는 데입니다. 여기다가 호텔을 만듭니다. 근데 이 호텔을 만든 데가 보잘것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 호시노 리조트라고 하는 엄청나게 일본에서도 고급 료칸 체인을 만드는 회사에서 비즈니스 도시 모텔을 오모라고 하는 브랜드로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도 호시노야 가루이자와 이런데 하루 가려면 250만 원 막 내야 되거든요, 객실을.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가 도심에 호텔을 만든다고 해서 궁금해서 가봤어요. 갔더니 아까 오츠카라는 데 있다고 했죠. 전혀 관광객이 안 가는 데다가 호텔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왜 만들었지 해서 갔더니 그 지역의 느낌은 마치 뭐라 그럴까요? 옛날에 일본의 드라마 중에 심야식당 이런 약간 일본의 로컬 분위기가 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사쿠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거기 호텔에 딱 들어간 순간 로비에 이 큰 맵이 하나 있어요. 저게 호텔이에요. 호텔의 주변에 뭐가 막 표시돼 있죠. 이게 주변 지역에 옛날에 있었던 노포들, 장인들 이런 사람들이 뭐가 있는지를 다 보여주는 맵입니다. 얘네들은요, 일본에 놀러 온 사람들이 신주쿠, 시부야 뭐 이런 데 가는 거는 다 알아서 가라는 거예요. 나는 이 호텔은 지역의 로컬만 소개해 주겠다라고 매칭을 만든 호텔입니다. 그래서 이 호텔의 모토가 있습니다. 모토가 다이브 투 로컬입니다. 다이브 투 로컬. 다이빙 한다고요. 로컬로 뛰어들어라라고 하는 게 이 호텔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여기에 장인들 같은 거 노포를 다 보여주기도 하고, 오른쪽 위에 5명의 친구들이 투어를 시켜주는데요. 이 친구들의 이름은 오모레인저스라고 파워레인저스에서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5명의 친구들이 색깔별로 약간 컨셉이 다르게 해서, 제가 지금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빨간 친구가 지역의 이런 맛집들, 그러니까 로컬 맛집들을 이렇게 도보 투어하는 친구일 거고요. 노란색이 장인들의 이런 뭐 공예품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을 도보 투어하는 친구일 거예요. 그렇게 5개의 컨셉을 갖고 지역의 로컬을 보여주는 이런 투어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로컬과 같이 결합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고, 일본에서는 이미 그런 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이게 뭐 예컨대 사회공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돈이 된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의 시대가 이런 로컬과 관련된 관광이 늘어날 거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오모라는 브랜드는 뭐 5라고도 붙어 있고요, 3도 있고 7도 있어요. 이게 부대 시설의 종류인데 조금 작은 오모 3라고 하는 호텔에 일본 삿포로에 있는 데 갔거든요. 이거 제가 찍은 거예요. 일본 삿포로에 갔더니 여기는 이제 아까 오모레인저스 같은 경우도 운영을 하고요. 특히 예컨대 플랫을 이렇게 플래닝을 짜줘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를 해라라고 하는데, 재밌는 거는 이 호텔의 바로 옆에가 라멘 거리가 있습니다. 라멘 요코초라고 하는 라멘 골목거리가 있는데, 이 호텔에 체크인을 하면요, 라멘 티켓을 줘요. 이 하프 사이즈 라멘 티켓이라고 해서 그 라멘 그 골목에 가서 그거를 내면은 반 개짜리 라면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티켓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라멘 이제 골목에 있는 그 상점들은 티켓들이 이렇게 수집이 되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나중에 오모 호텔에 가면은 그거를 다시 정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반 개만 먹으니까 그거 가지고 양이 안 차잖아요. 그러니까 반 개는 먹고 반 개는 다른 집에 가서 또 내가 돈 주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특정 시간에 이렇게 주변 지역에 뭐가 있어요, 우리 장인들이나 우리 지역의 노포가 뭐예요 라는 걸 이런 식으로 계속 프레젠테이션을 해줘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형태로 지역과 활성화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참 매력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에서 이런 기업과 로컬과의 콜라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활성화되는 걸 보게 됩니다. 지역과의 상생 같은 것들도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예컨대 요시노라고 하는 지역에 갔더니 이런 삼나무 하우스라고 하는 이런 주택 같은 모습이 있더라고요. 여기 숙박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가 1층은 이런 모습이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고, 2층에 가면 이렇게 객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한번 숙박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원래 호텔이나 숙소가 아닙니다. 주민센터예요. 그 주민회관, 그러니까 마을회관인데, 이 마을회관으로 운영을 하다가 사람들이 거기에 예약을 하면은 이렇게 숙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거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게 주민들이 같이 운영해요. 그래서 여기는 뭐 마을이 호스트가 누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이런 호스트를 운영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지역과의 어떤 마을 주민과의 어떤 형태들로 이렇게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도 좀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혹시 여기는 한번 에어비앤비에서 예약하실 수 있거든요. 한번 가보시면은 좀 재밌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저는 그다지 이게 좋은 경험은 아니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호스트가 돼서 계속 돌아가면서 제가 가면은 오늘은 뭐 이 호스트가 와가지고 이 지역의 마을을 다 소개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밤까지 이 사람이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길래 저는 빨리
쉬고 싶었는데 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 사람 안 갈 것 같다. 너무 오랫동안 있다. 빨리 내보내야지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그냥 올라가서 지금 피곤하니까 잘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알았대요. 그러더니 자기는 1층에서 자요. 저희는 2층에서 자고. 그래서 이게 뭐한 짓인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1층에 그래서 아침에 만나가지고 다시 같이 밥도 먹고 그랬어요. 근데 이 호텔이 이 삼나무 하우스가 추구하는 바는 우리 지역에 대한 설명과 지역과 관광객이 하나가 되는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고는 합니다. 저는 별로 좋진 않았지만 어찌됐건 이런 최근에 관광과 비관광의 어떤 경계 파괴에서 이런 시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지점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운영의 사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넘어갈게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뭐니 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로컬이라고 하는 거를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요, 물론 굉장히 쉽지는 않지만 사회 공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이미지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주어질 때 사람들이 거기에서 소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들이 로컬과 관련된 관광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꽤 여행을 많이 다니시던 분이고,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거나 아니면 학력이 좀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은, 제가 이게 당위성, 뭐 우리 사회가 이래야 돼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소비하기 위한 당위성, 그러니까 소비를 해도 나는 만족스러워, 나 당연히 이러기 때문에 소비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사회 공헌으로서 해결해 준다면은 훨씬 더 다양하게 바람직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좀 오늘 일본 사례를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주변 지역, 바로 뭐 그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사례가 좀 익숙해서 제가 이걸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예전에 스타벅스 일본에 제가 재팬에 갔더니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하더라고요. 스타벅스 아트 프로젝트라고. 이게 일본에도 스타벅스 매장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매장에 갔더니 글로컬 아티스트랑 같이 협업해가지고 매장을 꾸미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커뮤니티 아트라고 해서 지역 공동체랑 같이 아트를 꾸미기도 하고요. 어디는 유스 아트라고 해서 젊은 친구들이 그 지역에 이런 매장을 꾸미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사실은 좀 신선했습니다. 야, 요 매장 되게 이쁜데? 봤더니 글로컬 아티스트랑 같이 이렇게 꾸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야, 이게 그러면은 약간 그 지역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이런 거를 하는 건가? 라고 해서 물어봤어요. 스타벅스 재팬에다가, 야, 니네 이거 사회공헌 사업이야? 예술가들 양성하는 사업이야? 했더니 반은 맞고 반은 틀리대요. 반은 사회공헌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사회공헌으로서 내가 이걸 기부하려고 하거나 뭔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이게 돈을 벌 수 있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이거 만드는데 엄청나게 돈 들었을 텐데 라고 했더니, 여기가 이제 도쿄거든요. 도쿄에 있는 스타벅스 이 매장에 갔더니요, 요 모양을 가지고 얘네가 다 굿즈를 만들더라고요. 텀블러부터 해서 뭐 귀고리, 뭐 키링부터 되게 다양한 걸 만드는데 그게 엄청나게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요 커뮤니티 아트로 이렇게 만든 거는 요거 하나하나가 배지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유스 아트는 이런 조형물 자체를 다 팔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수익을 창출한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 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지점도 사실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지점은 참 이런 것 잘해요, 얘네들. 이거를 딱 보여주고 저한테 하나 지도를 딱 보여주는데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일본 열도를 우리가 이렇게 스타벅스에 대한 거를 이런 식으로 지금 꾸미고 있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전국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로 이렇게 로컬과 관련된 거를 협업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스타벅스 아트맵을 만들게 됩니다. 저는 아까 그 남부권에 있는 여러 가지 지능 사업, 그러니까 개발과 지능 사업을 쫙 보여준 것도 너무 사실은 좋긴 한데, 나중에 이런 거를 보여줄 때 좀 이렇게 패치워크 되는 이런 형태들로 뭔가를 좀 더 디자인적으로 보여준다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타벅스 같은 경우가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는 게 이런 로컬과의 결합이었는데요. 아까 그 스타벅스 아트 프로젝트를 한 다음에 그게 좀 흥행을 하자, 그 다음에 만든 게 이 스타벅스 47 지모토 프라푸치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한 적도 있습니다. 2020년도에 했어요, 코로나 때.
얘는 말 그대로 47개의 지모토는 지역이란 뜻입니다. 고향, 지역, 로컬이란 뜻인데 그 지역에 맞는 프라푸치노를 만드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레시피를 만들어내서 보여준 건데요. 뭐 예컨대 일본의 홋카이도에 가면은 옥수수가 유명하대요. 그래서 옥수수 프라푸치노를 만들고, 아오모리 뭐가 유명하죠?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사과 프라푸치노. 그리고 전 처음 들었는데 도쿄가 멜론이 유명하대요. 그래서 메론 프라푸치노 이런 거를 막 만들어내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이거를 누가 만들었냐면은 메이드 위드 지모토 바리스타. 위에서부터 만든 게 아니라 지역에서부터 바리스타들이 나 이런 게 훨씬 더 우리 지역에는 특산물이고 굉장히 맛있어요, 이런 레시피로 하면 좋아요라는 거를 상향식으로 만들어주고 그거를 본사에서 받아들였대요. 이런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지역만의 이런 로컬과 또 그거를 대기업 또는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랑 같이 만드는 이런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남북권에 대한 연계 협력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아는 기업이라든지 어떤 브랜드와 같이 뭔가 연계 협력해서 만들어낸다면은 훨씬 더 좀 시너지를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사회공헌은 어떻게 확산이 될까요? 이게 마지막 저희 사례인데요. 저는 언제나 제가 어떤 강의를 할 때, 발표를 할 때 꼭 보여드리는 사례가 이 사례예요. 루앙프라방이라고 혹시 아세요? 라오스 루앙프라방에 갔을 때 정말 제가 인상 깊었던 사례인데요. 제가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한 달 정도 살았습니다. 사실 한 달 정도 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동남아를 오랜 기간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가 루앙프라방에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좋아?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글쎄요, 뭐 되게 화려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냥 고즈넉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되게 평화로운 그런 지역. 그래서 거기서 한 달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 살다가 마지막 이제 한국에 돌아갈 시간이 돼서 한국에 돌아가기 며칠 전에 문득 궁금해졌어요. 나는 한 달 동안 여기 있었는데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어디를 가지? 루앙프라방에서? 사실 뭐 유명한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뭘 봤는지 아세요? 트립어드바이저를 켜봤어요. 우리는 뭐 네이버 블로그 이런 걸 많이 보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여행자들이 가서 평가하거나 리뷰를 보는 트립어드바이저가 그 지역에서 가장 대표하는 트렌드를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 트립어드바이저를 딱 켜서 루앙프라방을 검색해봤더니 1등 한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루앙프라방에 있는 도서관이었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도서관이 왜 여행자들한테 1등이에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자들이 저같이 한 달 동안 살면서 심심해가지고 책 보려고 그러나? 그래서 도서관이 1등인가 싶어가지고 제 아내랑 같이 이제 이 루앙프라방에서 머물다가 같이 가보자고 그랬어요. 갔더니 이 사진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되게 허름해요. 엄청 허름하고 공간도 작고 책이라고 해봤자 요 정도고, 책도 다 라오스어로 된 책밖에 없어서 제가 읽을 수 있는 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2분이면 다 봅니다. 그리고 2분 동안 보고 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요, 속았다. 여기 누군가도 먼저 왔었겠죠. 와가지고 똑같이 생각했겠죠. 속았다. 에이씨, 다음에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별점 5점 만점에 5점 그냥 줬나? 그럴 정도로 여기는 전혀 별점을 높게 받을 이유가 없었던 데예요. 그래서 1등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속았다고 생각하고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빨리 나가자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입구에 도서관에 사서가 한 명 앉아 있어요. 사서가 저를 딱 잡고 뭐라고 해요, 영어로.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 하지 못하거든요. 뭐라고 그러는 거야? 들어봤더니 책을 하나 사래요. 뭔 책을 사? 봤더니 라오스어로 된 동화책을 팔아요. 이거 사서 뭐예요? 읽지도 못하는 거. 근데 이게 외국에서 괜히 말도 안 통하는데 싸울 수도 있고 입장료는 안 냈거든요. 도서관이니까. 그리고 왠지 기념품으로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얼마냐고. 그랬더니 라오스 돈으로 달라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뭐 환전하면 한 2,000원 정도? 뭐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쌌어요. 그래, 하나 사주자. 2,000원 정도를 내고 그 책 사가지고 가지고 나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를 다시 잡아요. 너 잘못 알아들었대요. 그 책 사서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사서 기부하라는 거였대요. 봤더니 기부함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딱 들었던 생각이 진짜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허름한 애들이
이 애들한테 여기다 기부를 해봤자 저 나가면은 그 책 다시 빼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싸울 수도 없고 또 내가 읽지도 못하는 책이고 그래서 에휴 그냥 뭐 적선 한 챔 쉬자라고 해서 그 책을 기부함에다 꽂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왔고요. 2달이 지났어요. 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근데 2달 뒤에 너무 놀랍게도요. 그 도서관에서 이메일이 하나 옵니다. 이메일이 왜 왔나 생각해 보니까 아마 제가 처음에 이 도서관에 들어갈 때 방명록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 이름이랑 이메일 주소를 썼던 것 같아요. 그 이메일에는 영어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 도서관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추억이 됐길 바랍니다. 뭐가 좋아요, 속았는데. 근데 그 이메일이 끝까지 있는데 이메일에 사진이 동봉돼 있습니다. 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진짜 책이 기부된 사진이에요. 저는 딱 한 곳만 꽂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여행자들이 꽂았겠죠, 저같이. 그리고 그거를 트럭으로 가지고 와서 그 지역의 현지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다 나눠주는 사진이래요. 어떠세요? 저는 이거 본 순간 제 여행이 누군가한테 이렇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 로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느끼고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너무 미안했어요. 내가 이렇게 순수한 애들 의심했던 거야. 아, 왜 2,000원치밖에 안 사준 거야? 10,000원치 사줄 걸.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끝까지 이메일이 있는데 이메일 끝에 딱 영어로 하나 써 있더라고요. PS 추신, 네가 만약에 정말 좋았다면 내가 뭐 하나 링크 시킬게 들어가 봐라. 링크 딱 눌렀는데 뭐 나왔는지 아세요? 트리버드바이저의 루앙프라방 도서관 5점 만점 중에 몇 점 줄래가 딱 나와요. 왜 1등하는지 아시겠죠? 얘네들은 전혀 우리같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뛰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역시 뭐 여행으로서 굉장히 즐거운 체험이라든지 경험을 하지는 않긴 합니다. 근데 나한테 어떤 지역에 소비하기 위한 당위성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거기를 가봐야 된다라는 감동, 이런 것들을 주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감동을 느끼게 되고 거기를 스스로 홍보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로컬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로컬만의 이야기를 품어야 되지만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어야 되고요. 그게 스스로 확산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런 거를 최근에는 공정관광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공정관광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관광객, 지역 주민, 그리고 우리 생태와 환경에 대한 것들, 또 산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동등함을 갖고 공정함을 우리가 추구할 때 사람들은 훨씬 더 감동도 받고 여러 가지 관광에 더 관심을 여러 가지 불러일으켜서 방문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었는데요. 제가 저번 주에 3주 전에 삿포로를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 로컬 이야기가 좀 있어서 삿포로 홋카이도에 대한 것들 몇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재밌었던 그 홋카이도가 요새 그 아시죠? 어디 컨슈머 인사이트라는 회사에서 저기 여러 가지 우리나라 관광객들한테 조사를 했는데 가장 만족도가 높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 도대체 높은가 봤어요. 근데 홋카이도가 그 일본에서는 홋카이도 없으면은 거의 음식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식자재의 어떤 산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단순히 그게 아니라 굉장히 자부심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거 되게 잘 만들죠. 스타벅스 같은 데랑 같이 콜라보해서 만드는데 예컨대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에리어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해서 이 지역만 살 수 있는 스타벅스 에디션 같은 것들도 정말 잘 만들고 정말 아기자기하게 만드는 것 같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뭐 도쿄나 이런 데도 있지만 우리도 뭐 이런 거 많이 있긴 하죠. 네, 뭐 이렇게 홋카이도 지역에서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출발일 것 같고요. 각 기업과의 협력에서. 그 다음에 저는 이런 것도 되게 좋았어요. 제가 되게 쭈그리고 저기서 이렇게 전화 통하고 있는 게 찍혔는데 어떤 커피숍에 갔더니 이 커피숍이 삿포로 지역에서 되게 유명한 커피숍이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스텝 1 라떼를 시키는데 choose your milk라고 해서 홋카이도 지역에 있는 밀크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토카치라는 지역과 BA라고 여기 되게 경관이 이쁜 지역인데 그 지역의 밀크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 뒤에 뭐 원두를 이렇게 또 선택하고 한다든지, 그 원두도 홋카이도 어디서 로스팅한 거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자기들이 여기가 되게 이런 뭐 낙농업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그런 걸 이용해서 굉장히 이런 것들을 더 고차원적으로 또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껴서 그런 것들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유니클로 아시죠? 유니클로에 가면요, 유니클로에 홋카이도 에디션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홋카이도 로컬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상점이라든지 브랜드랑 같이 협업해서 언제까지 한정 판매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판매를 하죠.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사가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래서 이런 기업과의 콜라보를 참 많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그 삿포로에 있는 맥주박물관에 갔더니 이거 뭐죠? 이거 그 냄비 같은 거 이거 뭐 이렇게 뭐 우리 화로 이 굽는 거 그것도 이게 어떤 모양인지 아세요? 이게 딱 홋카이도의 섬 모양이에요. 섬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것도 좀 독창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강아지 용품점에 갔더니 굉장히 그 자부심이 크더라고요. 강아지 용품 중에 제일 인기가 많은 게 이게 홋카이도 거냐 아니냐. 그래서 홋카이도 산지에서 나온 강아지 간식들 이런 것들을 따로 선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거를 자부심 있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떤 로컬 굿즈라든지 어떤 관광객과의 협업, 그다음 콜라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이제 좀 인상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이런 로컬과 관련된 관광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은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로컬 이외의 관점에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것인가라는 걸로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마지막 포럼이죠. 지역 관광 조직 우수 사례에 대한 강연이 이어집니다. 조영호 남해관광문화재단 본부장님께서 광역 관광 권역 형성으로 남해 관광의 한계를 넘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영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 번 연속 듣기 힘드시죠? 저는 좀 길을 찾아가는 이야기만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그 DMO에 대한 지역 관광 우수 사례를 좀 발표하라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좀 더 그 실질적으로 지역 관광에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분들, 재단 그리고 이제 협의체라든가 많은 분들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기능을 좀. 이 기능이 잠시만 밑으로 한번 내리는 걸 한번 해주시죠. 예, 이 기능도 이게 다 달라서 자,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참 지역 관광에 대한 어려움들 정말 많이 현장에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관광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그 관광 용역사 한 대표님께서 한번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한 경험이 있는데 지역 관광 이렇게 그 컨설팅이라든가 그 용역 사업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는 제일 질문이 좀 더 차별화도 다른 도시하고 좀 다른 거 이런 것 좀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또 차별화가 뭐냐? 사실은 그 차별화 만드는 자체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른 것들을 갖다가 이제 차별화에 대한 그 욕구라든가 욕망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DMO 사업을 하는데 그럼 저희들의 DMO 사업은 정말 다른 도시와 완전히 달라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만 다르게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만 예를 들면 저희 어떤 그 지역 다음에 대한 색깔만 좀 다르게 할 것인지 이런 이제 고민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수도 지역의 이제 인구 감소 저희가 이제 몸에 몸담고 있는 남해군도 인구가 지금 4만에서 3만으로 이렇게 좀 붕괴되는 시점이 지금 현재 가고 있는데 하루가 다르게 지금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거의 지역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관광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좀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소멸이라든가 인구 감소들을 갖다가 어떤 그 관광객으로 이제 대처하려고 하는 관계 인구라고 하는 걸 대처하려고 하는 게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올해 들어서도 그렇고 관광객 내국 이제 그 관광객들이 좀씩 줄고 있다라는 거죠. 지자체들이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솔직히 말해서 국내 관광들의 어떤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관광객을 유치를 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했는데 문제는 이 과잉 관광이라고 하는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도시에 있는 공무원들, 그 도시에 관광을 하고 있는 어떤 그 조직에서는 이 과잉 관광에 대한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또 하나의 또 문제점이 됩니다. 이게 관광객이 많이 와도 걱정이고 적게 와도 걱정인 거죠. 이게 다 고민거리인 거죠. 그럴 때마다 관광과에서는 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고민들이 이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광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누가 해야 되는지, 조직도 필요하고 목적도 필요하고 방향이 다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누가 할 때는 고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 지역에서 이 관광 문제를 좀 해결해봐. 그리고 관광이 좀 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길이지 않아?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관광에게 이제 길을 묻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제가 이제 아래 이제 6화 원칙을 써놨는데 저는 사실 그 처음부터 이제 관광을 전공한 전공자는 아니고 저는 이제 첫 직장은 신문 기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사를 갖다 이제 6화 원칙으로 쓰게 됐는데 6화 원칙을 쓰다 보면은 기자들의 6화 원칙은 그 언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의성이 제일 중요하고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언제를 먼저 찾지만은 그 행정으로 딱 돌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6화 원칙을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이 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그 왜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그 목표를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것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지역 로컬의 어떤 문제점들을 이 6화 원칙으로 조금 적용을 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 어떤 것들을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 저 화실하고 하는 것들은 어떤 가치를 두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들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야 될 것이니 결국에는 이제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같이 이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제 그런 것들이 진짜 관광에 답을 낼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아마 이번 달에 이제 전국이 이제 다 지자체가 축제를 많이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226개의 축제가 10월 달 한 달 동안 다 쏟아져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초만 들어서도 거의 60개의 축제가 10월 초에 다 전 지자체에 다 했는데 그 많은 예산, 그 많은 돈들을 써가면서 사실은 그 많은 정말 효과를 누리고 있는지 그건 사실은 의문점이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관치와 자치 협치로 이제 시대를 구분을 했는데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자율적으로 구분한 것이고 제가 이제 신문기자를 처음 출발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관치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치 시대는 관광가라는 게 없었습니다. 소위 뭐 문화 공보실 이 정도 운영을 했었고 아마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 행정부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월드컵 전후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 관광가에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시설, 유원지 관리 이런 일들을 주로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관광지 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위 관치 시대 때는 중심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오동도라든가 그 태종도라든가 이제 관광지를 지정하는 데 이제 중심이 뒀었죠. 자치 시대에는 축제와 이제 이벤트가 중심이 돼요. 축제와 이벤트. 관광객이 유치를 해야 되죠. 이게 이제 그 지자체로 말하면 지방자치 이후에 이제 자치단체가 이제 선거로 출마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재선 3선을 하는 목적이 이벤트로 이제 중심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협치는 이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 말하는 이제 로컬, 마을, 그다음에 도시, 동네 이런 단어들이 요즘 많이 뜨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협업이라든가 협치라든가 그냥 협력의 이제 그런 공간들을 만들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협력적 거버넌스는 중간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제 저희 같은 재단이 중간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 조직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중간 조직의 협력적인 조직의 어떤 체계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제 맨 오른쪽에 있는 공무원을 저도 해봤고, 저는 이제 200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전주시청에서 이제 관광 업무를 한 15년 동안 계속 했었습니다. 관광 마케팅 팀장으로. 쉽게 설명하면 관광 마케팅 팀장만 한 20년 했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2021년도에 이 출연재단을 옮깁니다. 출연재단을 옮기는데 저희가 이제 남해 이제 관광문화재단으로 만들어지면서 출연 옮기는데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목이 좀 말라서. 공무원 하다가 이제 출연재단으로 왔는데 관광문화재단을 설립을 하면서 이제 오게 되었죠. 이때부터는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바뀌었냐면 공무원을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모든 사업을 이제 보조금 위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조 단체가 그 일을 잘 수행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런 조직이 참 있었으면 좋겠다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조직에 있으면서 남해에서 이제 2021년도에 그 출연기관을 설립을 하죠. 관광문화재단이라고. 그러면서 새로운 재단에 새로운 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출연재단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제일 그럼 조직적으로 가장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DMO라는 사업들이었죠. 제가 이제 그 전국의 이제 재단들을 현황들을 한번 싹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123개의 지역에 이제 문화관광재단이 있는 거죠. 2005년도에 이제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이제 재단들이 설립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문화재단이 이제 관광재단으로 이제 바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현재는 57개 한 46% 정도가 재단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한 5개 정도까지 만들어지게 되면 절반 이상이 이제 관광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재단, 소위 말해서 기초에 이제 RTO나 LTO 개념의 조직이 생겨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강원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경상북도, 전라남도, 그다음에 경상남도까지 일대권, 특히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들의 재단 설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DMO는 현재 순자 한 22개 정도 있는데 그 각 지역별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4년차 이 업무를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DMO 자체가 이제 하다 보니까 지역의 지역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도 하고 또 마케팅 조직으로서 이제 요즘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DMO의 간단한 설명은 뭐 이미 알고 있는 것이겠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광 마케팅 조직으로서의 DMO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매니지먼트 관리 어떤 기능으로서의 지역관광 추진 조직으로 DMO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지자체가 선택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이제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관광 마케팅에서도 자원 관리, 그다음에 품질 관리, 뭐 플랫폼 기능까지 총 5개의 기능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형 DMO의 이제 핵심은 이 거버넌스라고 오른쪽에 있는 거버넌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거버넌스가 이제 협력, 협치, 협동의 어떤 그런 개념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그 거버넌스를 이끌고 할 수 있는 공공과 주민과 커뮤니티를 이끌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서 이제 지역 재단과 협의회, 그다음에 협동조합, 그다음에 민간의 다양한 어떤 법인들이 현재 DMO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DMO는 사실 이제 그 크게 이제 2개의 단계로 나눠질 수 있는데 사업은 5년 차까지입니다. 5년 차까지인데 주로 이제 지역 중심의 어떤 거버넌스 구축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사업들을 단계별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1, 2년 차를 넘어서 최종 5년 차까지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이 4년 차 저희들이 이제 4년 차인데 4년 차부터 중요하게 된 것은 지속 가능성과 자생력 확보. 이게 뭐냐면은 사업비를 장기적으로 마련해서 독립할 수 있는지,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는지,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갖다가 평가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크게 이제 그 4가지를 보고 있는데 그
이해 관계자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이제 우수성, 그다음에 지역 관계 리더십, 그다음에 사업 운영의 이제 적정성이라든가 지속 가능성들을 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3년차 이상에 대해서는 그 지속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본형이고요. 일본형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남해는 인구 한 4만 정도 돼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 남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가 있냐면은 아예 도시 자체가 이제 관광 도시로 가고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연 자원도 있지만은 또 연간 한 600만 명 정도 관광객이 이제 꾸준히 현재 방문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관광으로 이제 귀촌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네트워크라든가 귀촌 커뮤니티들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그림 중에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이 이 남해각에 있는 남해각, 그다음에 독일마을에 있는 독일마을 사업, 그다음에 설리스카이 시설 운영 사업까지는 크게 세 가지는 저희 재단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남해에서는 이제 그 관광으로 지역 주민과 이제 관광객들이 얼마만큼 공존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그 고민을 참 많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더 이제 문화보다는 이제 관광을 앞세운 조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역문화재단이 주로 이제 관광진흥법보다는 과거에 이제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설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 행정 조직으로 보면은 뭐 문화예술과라든가 이쪽에 이제 많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치우쳐져. 그러다 보니까 관광 사업들이 많이 줄어 있는 상태죠. 네, 저희들은 이제 관광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100% 사업 자체는 관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원들이 있는데 저희가 재단에서 직접 해본 크게 한 것은 이 남해강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마을 맥주 축제 직접 해본 경험이 있고 마늘과 한우 축제 이 지역의 특산품을 가지고 온 축제도 한 2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런 특산품 축제는 다 이제 행정으로 다시 넘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DMO 사업에 대해서 추진 전략이라든가 성과들을 갖다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제가 이제 총 이게 추진 연도를 6년 차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했는데 제 임기가 이제 보통 이게 3+3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 다음에 3년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제가 이제 4년 차입니다. 4년 차인데 제가 그 제 임기만큼만 2026년까지만 이렇게 좀 설정을 해놨습니다. 설정을 해놨는데 저희가 이제 내년에 이제 5년차 DMO 사업을 하게 되면 총 5년의 사업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사업에는 꼭 DMO 공모 사업, 그러니까 국가 사업 1억 5천을 받아가지고 총 사업비 3억을 가지고 오는 사업비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모든 지역의 문제라든가 관광 사업들을 갖다가 다 DMO로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해서 사업들을 집어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업 뒤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독일마을 사업 같은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해각인데요. 남해각은 1975년도에 이제 혜태그룹에서 사실은 이제 관광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해 대교가 1973년도에 개통을 했는데 그 개통과 함께 그 옆에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에 이제 그 숙박 시설도 있고 나이트클럽도 있고 그런 시설이었죠. 그런 시설이 이제 좀 오래되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방향을 바꿔야 되고 그럴 때 저희 재단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가 이 DMO에 그 소위 말 여행자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바다 도서관과 함께. 그래서 여행자들이 처음에 오면은 이 남해강을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행자 플랫폼을 만들면서 DMO 사업 1차 년도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과 함께 이제 저희들이 다양한 콘텐츠 사업들을 했는데 특히나 이제 그 남해 오면은 여행 와서 직장인들에게 새롭게 이제 그 해방감을 주고 여행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남해 혜택 프로젝트라는 사업들을 했었고 이런 사업 그리고 이제 그 남해와 무럭무럭 자라남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그 시절에 이제 ESG라든가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사업들을 선택을 했었죠. 저희들은 이제 그 남해 관광의 어떤 마케터라든가 그 지역의 관광의 어떤 조력자료 역할을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다 리더로서 끌어가려고 노력은 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지역이 잘 관광이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가르쳐주고 더 앞장서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사업적인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마다 그 연구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사업 추진의 모형을 만들어갖고 어떻게 사업을 발굴하고 그다음 기획해서 그다음에 지역민들이 참여해서
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각각의 이게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기초 어떤 재단 같은 경우는 행정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행정과의 관계가 좀 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좀 더 수평적인 관계로 돼야지만 일의 어떤 창업성이라든가 창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또 숙박업부터 시작해서 음식업소까지 다양한 그 관계자들 이해 관계자들하고 갈등 문제를 더 해결해야 돼요.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고민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올해 했던 것이 또 내년에도 또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을 못 합니다. 제가 참 경험해 보니까 관광은 3년 내지 5년, 10년을 정말 지속성을 담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했더니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관광은 조금 더 트렌드에 많이 영향을 받고 따라가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그 소위 말해서 그 수요자의 어떤 그런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다 보면은 공급자 입장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부분에 대한 그 고민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굉장히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는 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내년도에는 어떤 것들이 변화될 것인가를 좀 더 예상하고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그에 대한 좀 더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2차년도 사업인데요. 그 이제 2차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ESG를 실천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해가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단점이자 장점이기도 한데 소위 말해서 그 화석 연료를 때는 그런 공장이 없어요. 인근의 하동에도 있고 사천에도 있지만은 남해에는 그런 공장이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죠. 거의 공장이 없다 보니까 그 공장이 없는 것을 그 강점으로 해서 탄탄한 남해로 오시다라는 사업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DMO 역할을 하고 여기서 DMO라는 것은 저희가 재단이 DMO가 돼서 직접적으로 운영한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ESG라고 하는 사회공헌,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거주지와 여행객, 그다음에 지역 사업체, 거버넌스들이 함께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든 것이 뭐였냐면 쓰레기 없는 축제를 한번 만들어자. 모든 행사에 쓰레기를 없애자. 홍보물을 줄이자. 그리고 가급적이면 일회용을 줄여서 할 수 있도록 하자. 맥주 그래서 시작한 것이 소위 말해서 다회용기 같이 써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됐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장점은 쓰레기를 절반가량 줄인 것이 장점이었고 단점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가죠. 굉장히 손이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 축제는 이제 그 쓰레기 없는 축제로 계속 정착이 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설거지하고 청소하는데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모든 축제에 적용을 해서 쓰레기 없는 축제로 이렇게 정착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이것은 하나의 어떤 그 트렌드로 저희들도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역민들의 이제 고민거리가 뭐냐면은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다 보면은.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사업에 대해 도와주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제 위에 있는 사진처럼 무엇을 도와줬으면 좋겠냐는 이제 회의를 같이 해봅니다. 해봤더니 밑에 있는 그 성과물처럼 우리 디자인도 홍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거 좀 필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한 것이 멘토를 붙여가지고 지역 업체들의 이렇게 디자인을 개발해, BI를 개발해주는 이런 사업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판도 바꿔주고 그다음에 그 로고도 바꿔주고 포장지를 만들어주고 이런 사업들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분들의 이제 판매와 유통을 갖다가 저희들이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이제 DMO의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차년도 가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좀 더 정착이 되는데 이게 이제 좀 더 수익적인 모델 그래야지만 좀 더 지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뭘 했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구독 시스템을 한번 도입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제 구독 경제인데 관광에서도 구독 관광이 가능한지 그걸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남해로 온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다음에 디지털 관광증을 만들어갖고 이 사업은
한국관광공사하고 하는 디지털 관광지가 좀 다릅니다. 사실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현재도 이제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그 마당을 빌려주는 사업들, 그다음에 지역에 이제 다양한 업체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사업들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좀 더 관계 인구를 늘려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천년도에 들어와 갖고는 이제 팝업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좀 더 밖으로도 좀 나가보자 우리가.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제 팝업 스토어를 시작을 했었죠. 팝업 스토어를 시작한 지가 지금 한 3년, 저희들이 한 2년 전부터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서울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뭐 부산,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김해도 갔다 왔고 그랬었는데, 이 남해로 가게를 운영을 하면서 저희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제품들,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직접 팔아주는, 가장 최근에는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일산에 가서 그 일산과 분당에 있는 롯데 아파트 가서 직접적으로 지역의 물건을 팔아주는 어떤 그런 일들도 저희들이 협업에서 한번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협업의 사례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3천년도 사업을 하면서 그 저희들 하나 갖고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남해는 사실 서울에서 수도권에 봤을 때는 굉장히 먼 도시고 작은 도시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작은 도시는 좀 더 뭉치고 연결을 해야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 또 작은 돈이지만은 모이게 되면 좀 더 큰 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4개 지역들이 이제 묶어서 같이 협업해서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영호남을 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방문의 지역들을 같이 묶어서 같이 사업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례가 좋은 사례가 돼가지고 작년도에 이제 지방 공공기관 혁신 사례로 해서 특별 보부세를 저희들이 받은 경험이 있었는데, 그 공공기관의 어떤 소위 말해서 이제 인원 감축이라든가 통합 이런 사업들이 주로 이제 그 시상대 오르고 했던 그 시절이었는데, 저희들은 좀 협업하는 사례로서 좋은 사례로 그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은 가급적 좀 힘들더라도 같이 해주려고 그러고, 저희들이 조금 더 성과를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좀 더 알려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전국의 DMO 사업을 도전하는 지자체마다 자료를 많이 요구했어요. 소위 말하는 벤치마킹이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 기억에는 저희 1차년도 사업의 계획서가 전국에 다 돌아다닌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하다 보니까는 저희들 이제 미천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라도 계속적으로 또 그건 이제 또 가면 또 새로운 거 만들고 하면서도 가고 있는데, 각각이 이제 협업을 하면서 그런 좋은 사례들이 이렇게 그 외부에서도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지자체의 어떤 DMO의 어떤 성과라든가 실력들, 서로 간의 능력들이 같이 향상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그 정란 대표님도 이제 마을 호텔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마을 호텔 사업은 사실 그 독일 마을에서는 처음이지만은, 저는 이제 전주에서는 그 한옥 숙박 공동체 사업이라고 해서 2012년도에 제가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행안부 사업으로 1억 원 가지고 했었는데, 사실은 솔직히 그때도 망해봤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업소 그 관계자분께서 자기들의 매출이 외부로 공개되는 거 아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다 빠지더라고요. 한 40, 그때 당시에 40개 업체였었는데, 공동 세탁소, 마을 호텔을 운영을 하다 보면 세탁업이 들어가야 되는, 세탁 침구도 가려야 되고, 공동 세탁소도 만들어 봤습니다. 공동 세탁소도 그 시절에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잘된 사례도 있지만 또 실패한 사례도 있던 그런 경험들을 묶어가지고 독일 마을에서 좀 성공적으로 한번 잘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독일 마을 호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마을 호텔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지역민들이 한 29개소가 참여를 했고, 객실 규모는 한 5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장점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이 독일 마을이 갖고 있는 단점은 뭐냐면 거의 20년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고령화됐죠. 그리고 시설도 좀 노후화됩니다. 바꿔야 될 때가 된 거죠. 소위 말하는 리브랜딩이 필요한 그런 시점인데, 이런 공간들을 중간 조직인 재단이 참여를 해서 그 공간을 바꿔주는 거죠. 사실은 생각보다 힘듭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분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갈등을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번아웃도 가끔 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면 팀장들이 이제 바꿔줘야 될 때가 되는 거죠. 이분들이 한 3년 하다 보면
이게 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그래도 계속 해야 되니까 끝까지는 책임지고 끝까지 간 다음에 마지막에 바꿔주는 거 이렇게 서로 간에 합의를 했는데 사실은 지역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강하죠. 뭐 어느 도시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잘 이해를 돕고 협력을 끌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마을 호텔 사업을 끌어갖고 오픈하우스 했는데 올 여름에 일부 펜션들이 관광객이 감소하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독일 마을 호텔만큼은 성공적으로 잘 정착이 됐고 많은 분들이 현재도 지금 찾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제일 먼저 꼭 필요한 것이 매뉴얼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그리고 이 매뉴얼에 대해서 지역민에게 숙지를 시켜줘야 되고요. 협의를 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호텔 운영 매뉴얼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매뉴얼북을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런 걸 만들면서 마을의 호텔의 어떤 조식이라든가 회의 기능 모든 기능들을 갖춰가면서 그분들하고 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객실의 어메니티도 욕실용 싹 바꿔주고 개선해주고 이런 작업들을 현재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샵에도 저희들이 이제 재단의 기념품 샵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기념품 샵에서도 독일 마을의 기념품들을 예를 들면 올해 이제 디자인해갖고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상품화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상품 공모를 통해서 상품을 참여시켜서 판매해주고 있는 그런 일들을 공동으로 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 연결학교인데 이건 이제 간단히 설명해드리면은 이 남해 마을 미디어라는 회사는 이 트리퍼라는 회사를 모르고 그 다음에 남해에 있는 구판장이라는 회사를 모릅니다. 서로 간에 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 모여갖고 이 회사와 이 회사를 연결을 해줍니다. 디자인을 잘하는 회사, 그 다음에 사업을 잘하는 회사, 공간이 있는 회사, 그 다음에 유통이라든가 그런 채널이 있는 회사들을 각각에 묶어주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작은 DM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서로 연결해주면 그 사업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서포트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집은 맥주만 만들어 팔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거기에 누가 이제 창업 지원을 갖다가 지원한다든가 디자인을 지원한다든가 인맥을 동원해서 서울과 협업해서 판매를 루트를 뚫는다든가 이런 일들을 같이 했었죠. 그러면서 지금 하나씩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좋은 장점들이 아래에 나와 있지만 기념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양한 여행 상품까지 그리고 업체들의 어떤 그 협업의 어떤 사례들까지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광역이라는 개념은 저희들도 이제 관광 모든 지자체 다 그렇지만은 우리 도시로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도시로 오면 인센티브 드립니다. 이런 정책을 실제로 많이 펴옵니다. 뭐 저도 과거에도 많이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묶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고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사업이 남해하고 사천하고 이제 하동을 하나 묶어보자. 이게 이제 국회의원의 선거구이기도 한데 가서 직접 이제 공무원분도 만나고 또 하동에서는 또 저희 재단을 저희를 직접 방문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각각의 상품을 묶어서 하나를 묶어서 상품을 만들어 보고 이런 상품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직접 하나의 광역 패스로 하나 묶어서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직접 대행해주는 어떤 그런 일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씩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은 좀 더 넓게 더 크게 한번 좀 가져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관광객들은 행정 단위로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광역 개념에서 크게 넓게 가는데 우리들은 계속적으로 행정 권역에서만 멈춰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에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31년도에 여수하고 남해하고 해저 터널이 뚫리거든요. 해저 터널이 뚫리면 분명히 남해하고 여수는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상품을 팔 수 있는 기획을 이제 공동으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 이제 재단들이 나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팀장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나름 관광을 공부를 했으니 저는 원래 처음부터 관광을 했던 전공자는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학위를 갖고 있고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한 명함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으면 뭔가 결과물 하나 보여줘야지 하면서 시작한 것이 저희 팀장하고 저하고 그 DMO에 대한 논문을 하나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학회에다가 제출을 했는데 이 DMO에 대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과연 DMO가 뭘까, 한국형 DMO가 뭘까, 그리고 우리 같이 재단이라든가 다른 그 중간 조직에서의 DMO는 어떤 성과를 내야 돼? 그러니까 관에서 보는 DMO는 다르고, 그다음 문체부에서 보는 DMO, 한국관광공사에서 보는 DMO 각각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이제 분류를 했더니 이 크게 이제 4가지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역 관광의 어떤 리더형과 그다음에 거버넌스, 그다음에 마케팅을 하는 것, 그다음에 육성 지원형의 큰 4가지가 만들어졌는 범주가 만들어졌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6가지 어떤 그 시사점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지역에 따라서 DMO는 역할과 기능의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없다는 거 알게 되었고, 그다음에 그 지역 관광에 대한 그 육성 조직, 특히 육성책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버넌스를 갖추고 합의를 끄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해. 1년 단위로 사업해가지고 성과 못 냈다고 탈락시키고 이거 굉장히 어렵다. 최소한 2, 3년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관광은 좀 기다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기간에 성과 낸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DMO에 대한 포지션이 필요한 거죠. 위에 있는 것처럼 4가지 유형이 있다면 이 4가지 유형이 있는 것처럼 지역이 선택해서 그 자기의 어떤 중간 조직, 소위 말해서 좀 조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안정적인 이제 운영이나 지원의 어떤 체계를 구축하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행정하고도 좀 협력적인 관계가 좀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각각의보다는 전국적인 어떤 네트워크, 이 공간을 DM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커다란 어떤 휠 같은 그런 조직체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대해서 시사점을 좀 더 발굴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인기 있었던 그 흑백 요리사에서 요리사인 최연석 셰프가 했던 말을 그냥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인용을 했는데요. 저희들 DMO를 할 때는 그 사실 각각이 흩어져 있는 것들 하나로 뭉치고 하나의 그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데 결국에는 그 일은 다 그 작은 DMO들이 역할을 합니다. 지역 기업체도 하고 저희 재단도 하고 저희 직원들도 하고 팀원도 하고 다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그러한 것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 우리가 이 DMO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누가 하려고 하는지, 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걸 하려고 하는지, 그 방향 설정이 잘 돼야지만이 어떤 사업을 해도 잘 성공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역의 문제점도 그 방향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마인드, 누구의 생각이냐가 아니라 같이 많이 만나서 논의하고 거기에서 결과물을 도출해서 그걸 방향을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여기엔 리더가 필요하죠. 리더는 방향을 정확히 잡고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리더가 갈팡질팡하면 거기서는 이제 이게 산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핵심적으로는 정말 관광은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속도전의 어떤 관광 지역 관광이 돼서는 안 되고 정확히 방향을 보고 그 목표에 따라서 계속 순항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를 통해서 공개한 것들은 다른 도시에서는 또 다르게 응용할 수 있지만은 보면서 이 도시가 어떻게 고민하고 방향을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지, 앞으로 5년 차는 어떻게 갈 것인지, 앞으로 10년 후는 어떻게 갈 것인지를 한번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남북권 광역 관광의 발전 방향에 대해 긴 시간 좋은 강연을 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남북권 광역관광 통합협의체 출범식 그리고 포럼까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MBC 경남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